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이영래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손의 사용량이 많은 현대인들은 손가락과 손목의 통증 및 저림 증상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휴식을 취하면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지만 방치할 경우 손가락 사용이 불편하고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손 저림 증상이 계속 나타날 경우 전문 치료는 물론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주수병원 이병호 병원장과 함께 수근관 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목 저림과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더구나 초기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수술 없이 다양한 치료 방법과 보존적 치료를 통해 불편한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이병호 병원장과 함께 수근관 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손 저림 증상 왜 발생할까요? 네, 그 손저림 대개 사람들은 와가지고 처음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예. 제가 손이 저린데 혹시 혈액순환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전에도 이 혈액순환 개선제라든 이런 걸 많이 먹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개 제가 지금까지 본 경우로는 90% 이상이 혈액순환보다는 손에 있는 어느 부위에 있는 신경이 눌리냐에 따라서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이제 손목 같은 경우는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눌려서 나타나고요. 팔꿈치에서는 주관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관이 어떤 지나가는 신경 통로거든요. 거기 척골신경, 그리고 어깨 쪽 쇄골 밑에 있는 상완신경 다발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흉곽이라고 그래서 거기를 빠져나가면서 눌리면서 나타나는 증상. 또 가끔은 목 디스크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뭐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말초 혈액 순환의 장애라든지 갑상선 질환 이런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저림 현상 때문에 병원에 찾아오면 보통 이 혈액 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신경이 눌린 것이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림의 원인과 관련한 질환들이 참 많은데요. 먼저 이 수근관 증후군,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수근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터널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손목의 어느 부위가 인대하고 뼈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널을 만드는데 그 안에는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지나가고요. 9개의 힘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런 증상들, 저림증이라든지 이렇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 그 앞에 있는 뼈가 골절됐다든지 예전에 그래서 공간이 좁아지면서 터널이 작아지니까 공간이 작아지니까 신경을 누르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 말고 9개 힘줄이 있는데 그 9개 힘줄이 염증이 있는 경우에도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런 증상들이 이런 것들 또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비만이 있다든지 지방이 많아서 또 눌리는 경우도 있고요. 갑상선이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이런 수근관 손목에 있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렇다면 위험 인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위험 인자요? 되게 이제 많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질병에 의한 경우에는 그 자체의 신경의 문제도 있어요. 신경에 종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손목 안에 관절내에서 나오는 어떤 결절종이라고 하는 어떤 종양이 누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근데 체질적으로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원인들, 신경이 눌리는 그래서 어느 부위 눌리냐에 따라 또 증상도 달라지고 그런 위험성들이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갑상선 기능에 어떤 장애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부종이 생기면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증상은 어떤가요? 만약에 걸린다면. 그 손저림증이 오는 경우 첫 번째는 찌릿찌릿한 증상입니다. 초기에는 그런 증상이 오거든요. 찌릿찌릿한 증상이 오니까 혈액순환 안 될까라고 생각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는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눌리면서 그 2차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증상도 있고요. 이게 이제 신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감각신경이라는 게 있고 운동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운동신경은 말 그대로 어떤 근육을 움직인다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신경이 눌리는 경우에는 근육이 마르게 됩니다.
마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젓가락질을 잘 못한다든지 예를 들어 한 1kg짜리도 물건을 못 든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감각신경은 말 그대로 느낌입니다. 찌릿찌릿한 느낌. 새벽에 잠을 자다가 깼는데 너무 저려서 잠이 깨서 막 손을 털게 된다든지 이런 증상도 이 그 중요한 손저림증의 증상 중에 하나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혹시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증상 중에서 손 떨림도 좀 마찬가지일까요? 가벼운 걸 들었는데 이렇게 손이 떨릴 때. 아, 네. 그 떨림의 증상은 또 이제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신경이 좀 눌린 경우에는 그렇게 물건을 들었을 때 힘이 없기 때문에 떨리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자가 진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개의 경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팔렌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외국 사람 이름이긴 한데 손목을 두 개를 이렇게 서로 겹쳐서 한번 해보시죠. 팔렌 테스트라고요. 이런 증상 이렇게 했을 때 1분 정도 했는데 손가락 끝이 저리다.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저린 증상이 나타나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다고 유병의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은 진단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됐습니다. 안 저리시죠? 네, 다행히. 네. 다행이네요. 두 번째는 그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터널 부위를 이렇게 눌러주는 겁니다. 정중신경 압박을 해서 유발하는 검사입니다. 이렇게 누르고 있을 때 아까 그런 동작과 마찬가지로 엄지 두 번째, 세 번째가 많이 저리게 되면 진행이 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틴넬 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틴넬은 뭐냐면은 톡톡 쳤을 때 저린 증상이 없어야 되는데 아주 심해진 경우에는 쩌릿쩌릿한 게 굉장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진단할 수 있는,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방금 그 자가 진단하는 방법 카메라 조금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네네네. 그 팔렌 테스트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신경을 정중신경이 손목 부위에서 손금이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한 1분 정도 눌렀을 때 증상이 나타나면은 이 수근관 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진단 기준이 되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툭툭 쳤을 때 틴넬 사인이라고 합니다. 이 증상이 있으면은 손저림이 아주 진행이 됐구나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추가로 이 진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검사들이 또 따로 있을까요? 네, 그 추가 검사라기보다는 정밀하게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객관적인 검사는 아니잖아요. 이건 주관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더 심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러는데 객관적인 검사로는 신경 전도 검사라는 게 있고요. 그거는 바늘을 찔러서 하는 근전도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검사를 하게 되면은 환자가 느끼는 어떤 증상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그래프로 만들어줍니다. 이 정도는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어떤 단계를 나눕니다. 이 정도는 초기니까 괜찮습니다. 또는 이 정도는 수술할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주 심해서 앞으로 합병증이 남을 겁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그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검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면 안에 이제 무슨 혹이 있다든지 예전에 골절로 염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좁아졌다는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는 초음파라든지 엑스레이라든지 아니면은 심한 경우 종양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MRI까지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검사가 의심됐을 때 병원에 내원하면 실제로 그 검사들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드물게는 초음파라든지 MRI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검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진단을 받았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치료는 이제 딱 두 가지로 대별이 되죠. 수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게 두 가지요. 보존적인 방법이 첫 번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꼭 병원에만 나와야 되는 어떤 불편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집에서 보존적으로 약물을 치료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수염제 같은 경우는 부종을 낮춰주기 때문에 손의 저림증을 좀 좋아지게 할 수 있고요. 또 신경을 자극을 조금 줄여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가바펜틴이라고 하는 약물 투여할 수 있고요. 또 아니면 물리치료도 가능한데
저는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침, 점심, 저녁에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족욕 아시잖아요. 예. 족욕을 손으로 하는 겁니다. 손으로? 따뜻한 물에다가 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담가 주십시오. 따끈한 물에. 네. 그 정도 넣고 거기서 이렇게 운동을 좀 하게 되면은 부종이나 이런 것들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수술하는 방법이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수술의 종류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거기까지 가는데 진단하고 어떤 수술을 선택하는 방법이 된다면 그런 도움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어떤 경우 수술을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수술하는 경우에는 네. 수술로 물론 이제 그 합병증이라는 게 다 있을 수 있어요. 네. 통증이 있다든지 시기적으로 입원도 해야 된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수술하는 방법은 손목에서는 아주 작은 절개 한 1, 2cm 정도만 열어도 그 신경을 위아래로 현미경을 보면서 이렇게 다 열어주면 됩니다. 터널이라고 그랬으니까 터널이 눌려서 좁아져 있기 때문에 터널을 넓혀주면은 신경이 기차가 잘 지나가는 것처럼 신경도 잘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치료되고요. 네. 이거 손목에서 그렇고 팔꿈치도 있고요. 어깨나 이런 것들은 수술은 안 하지만 어떤 보존적인 치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절개를 적게 하는 방법도 있고 내시경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게 되면 직접 눈으로 보기 때문에 눌린 부위를 보고 확장시켜주기 때문에 확실한 방법이고요. 그러나 이제 단점은 조금 며칠 입원하고 뭐 입원 기간이 한 5일에서 이 정도 된다든지 그러나 이제 내시경으로 하는 감압 수술이 있어요. 그거는 보이지는 않지만 잘못하면 신경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시행은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보통 이 수술 후 결과는 좀 좋은 편인가요? 네. 그 결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대개 이제 저림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별로 1단계에서부터 5단계 정도 있는데 3단계 후반부터 이렇게 수술을 하거든요. 네. 근데 수술을 그날 하고 다음날 눈 뜨면서 환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이런 세상이 있다더니 이렇게 저림증이 없어졌어요? 저는 잠을 너무 잘 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환자들이 90% 이상입니다. 그렇군요. 결과는 굉장히 90% 좋고요. 네. 다음 날 느끼는 정도가 3단계, 4단계 정도는 이렇고요. 네. 5단계가 되면은 조금 합병증들이 있습니다. 합병증이라기보다는 치료하는 기간이 좀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 날 많이 좋아졌는데 조금 한 번씩 저립니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조기 치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보통 어르신 분들께서 이 손이 좀 저려도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뭐 하면서 넘어가신 분들이 많은데 차라리 빨리 수술 받고 시원하게 저림 증상 없애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 수근관 증후군 외에 척골신경 압박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척골신경이 어딘가에 눌렸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손목에서는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눌리고요. 팔꿈치에 척골신경이 지나가는데 이걸 주관증후군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팔꿈치 주자 써가지고 주관증후군인데 안쪽에 있습니다, 신경이. 이 부위에 있는 신경이 눌리면은 척골신경 압박 증후군 또는 주관증후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위 팔꿈치에서 나타나는 신경의 압박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손목에서 팔꿈치로 왔는데 그렇다면 팔꿈치는 이제 원인이 무엇인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어릴 때 되게 이제 골절되어서 지금은 이제 수술을 다 해서 정확하게 맞춰주지만 옛날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부스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 골절 부위가 정확하게 맞는 게 아니고 이렇게 틀어지게 맞는다든지 손이 이렇게 틀어지게 되는 경우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은 척골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 통로가 있는데 그 자리가 길어지는 거죠. 아니면은 뼈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관절염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또 이 척골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또는 류마티성 관절염에 있어서도 가끔씩 이 염증 때문에 누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팔꿈치 내측에 있는 척골신경이 눌려서 4번째, 5번째 손가락이 저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를 척골신경 압박 증후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물론 4번째, 5번째 손가락 저린 증상 외에도 또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상 자체는 4번째, 5번째 손가락이 저릴 뿐만 아니고 크로우 디포미티라고 있어요.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쫙 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손가락이 붙잖아요. 이렇게 서로 붙는데 안 붙어요. 왜냐하면 이 신경이 마비가 돼서
이 소지구라고 새끼손가락에 있는 이 근육이 마비가 되면서 붙는 동작을 못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붙는 동작을.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고 약간 이렇게 구부러지는 이런 디포미티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척골신경이 압박되면은 또 하나는 엄지손가락에 두 번째 손가락 사이에 있는 근육이 마르게 돼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젓가락질을 못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두 번째는 물건을 들을 때 자꾸 떨어뜨리거든요. 이런 증상도 척골신경 압박 증후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또 진단을 받았다. 이 척골신경 압박 증후군은 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네, 이 척골신경 압박 증후군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초기에는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림 증상이 감소한다든지 근력도 어느 정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5단계로 나누고요. 3단계 후반, 3단계 이상이 되면 저림증뿐만 아니고 아까 이렇게 그 형성이 이렇게 손가락이 구부러지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오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은 수술밖에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 수술하는 방법도 다양한데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절개하거나 내시경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시경이 가능한데 저는 내시경보다는 한 2cm 내지 3cm 정도의 절개를 통해서 그 부위를 열어주거나 첫 번째는 감압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뼈가 이렇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한 1cm 정도를 잘라서 통로를 넓혀주는 그런 수술도 있고요. 심한 경우 이제 그 내반증 또는 외반증이라고 해서 이렇게 틀어진 어르신들은 신경 자체의 통로를 앞으로 옮겨주는 전방 이전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수술들 또는 뭐 보존적인 치료 이런 것들이 다 그거는 진단하에 현재 상태가 어떤가를 먼저 진단하고 보존적으로 할 것인지 수술할 건지는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예후는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목에서는 한 달 또는 3개월, 4개월 정도면 좋아지는데 팔꿈치는 여기서부터 신경이 살아나야 되니까 신경이 회복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루에 0.1mm씩 회복한다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루에요? 해요. 손목은 한 15cm 정도 되니까 한 150일. 길게는 적게는 한 10cm면은 한 3, 4개월 정도면 다 좋아집니다. 그러나 팔꿈치는 한 45cm 정도 되거든요. 40에서 이제 키 큰 사람 50cm 정도 되니까 500일, 450일. 그러면은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지나면 많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이제 신경이 꼭 그 법칙에 따라만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환자한테 설명할 때 그렇고 대개는 한 3개월부터 증상이 많이 좋아집니다. 회복을 시작하면서부터 한 6개월 정도 되면은 제가 힘이 좋아졌어요. 젓가락질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손목하고 팔꿈치 부위 한번 살펴봤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궁금합니다. 보통 내원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손목이 저리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팔꿈치가 저리는 경우가 많을까요? 이제 증상에 따라 다르기도 한데 예를 들어 목 디스크가 있으면은 어깨라든지 팔의 위쪽이 많이 저리게 되고요. 그러나 손저림증은 대개는 손끝이 많이 저립니다.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목하고 어깨의 문제라면은 상완 부위라고 하죠. 아니면 팔꿈치 이 정도가 아프지만 대개 팔꿈치하고 손목 터널 증후군 가장 많습니다. 사실은 위쪽보다는 손이 저린 원인의 90%가 팔꿈치하고 손목인데 손목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손끝이 저린 증상들이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또 이 간단하게 이 흉곽 출구 증후군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흉곽 탈출 또는 흉곽 출구 증후군은 말 그대로 어깨에 있는 쇄골이라고 그러죠. 이 어깨뼈 있는 어깨에서 나오는 우리 몸통에서부터 팔로 가는 신경의 다발이 있습니다. 상완 신경총이라고 하는데 그 부위가 우리 몸에서부터 흉곽으로부터 나가는 출구거든요. 근데 그 부위가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갈비뼈가 있는데 원래 경추관이 흉추 1번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경추의 7번에 있는 부위에서 갈비뼈가 나와가지고 이 상완 신경 이 다발을 누르게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외국은 한 5에서 8% 정도 되는데 네. 우리 한국인, 동양인은 네. 실제로 1, 2%밖에 안 됩니다. 네. 굉장히 적은 숫자지만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고 있을 때는 모르는데 잠자면서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자면 손가락의 색이 파랗게 죽거나 검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네. 신경만 있는 게 아니고 동맥이 같이 나가거든요. 예. 동맥이 눌리면서 순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흉곽 부위에서 나타나는 압박은 1, 2%도 안 됩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안 잡는데 외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에서 8%, 저희하고는 좀 다른 통계를 가지고 있죠. 네. 이 흉곽 탈출 또는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아마 정의도 하고 그렇게 증상이나 치료 자체도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오늘 전체적으로 이 저림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손저림증에 대한 예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손저림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순환이 안 될까 이렇게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많이 한다든지 반복적인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드릴이나 진공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칼질 많이 하는 분도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번갈아 가면서 손을 사용하면 조금 한쪽을 쉬어줄 수 있으니까 좋고요. 컴퓨터를 오래 사무직에 있는 분들은 한 40분, 50분 정도 일을 하고 한 5분 정도는 좀 손을 쥐암쥐암을 한다든지 움직여서 이렇게 풀어주는 이런 동작들을 좀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면은 조금 그 예방도 가능하고 조금 저림 증상에 대한 어떤 본인 스스로 내가 쉬어졌으니 좀 좋아지겠다고 하는 심리적인 안정도 취할 수 있고 다양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것도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해졌는데 저도 최근에 이 컴퓨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마우스를 많이 사용해서 이 손목 이 아래쪽에 눌려서 제 새끼손가락이 좀 자주 저릿저릿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 손목 받침대라고 하죠. 네네. 혹시 좀 도움이 됩니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저도 꼭 그 부탁을 하는데 밑에다가 이렇게 받침대를 대고 하면은 덜 눌리게 됩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새끼손가락 4번째, 5번째 손가락이 저린 거는 이제 팔꿈치에서는 그렇지만 손목에서도 그 패드 또는 이런 거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눌려가지고 생기는 저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를 사용할 때 패드를 놓고 그 위에 조금 얹어주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환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손저림증이 나타나면 지금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러시죠. 그럴 때 조기에 그런 질병들을 제대로 치료하게 되면은 이 합병증 없이 잘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저림증은 어떤 다른 질병의 그런 전조 증상일 수도 있으니 조기에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병호 병원장과 함께 수근관 증후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병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철에는 특히 눈병 환자가 급증하는데요. 눈곱이 많이 끼고 이물감과 충혈이 점점 심해질 경우 시력이 떨어지는 후유증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 안약 치료가 필요하고요. 눈병으로 결막이 부었을 때는 차가운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수영장이나 목욕탕 출입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무엇보다 눈에 불편한 증상이 생길 경우 방치하지 마시고 꼭 안과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